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은 연세대 김지현입니다. 서 실장님께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앞서 그 주제 발표에서 이제 네 분께서 농생명 소재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국내 동향이나 또 국제 이슈 그리고 R&D 사례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 방향까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농생명 소재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또 바이오 산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제도적인 노력 또는 정책적인 노력과 기술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들은 이미 이제 소개가 되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이제 이어서 그 패널 토론에 참여하실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회 미래연구원의 김홍범 연구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뉴트리 이진희 부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 테크노파크 정영환 소장님께서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축수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 지원센터 김평일 기획실장이십니다. 예, 각 패널 토론위원회 그 소개 간단한 양력 소개는 배포해드린 책자에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각 토론자분 8분께서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길게는 시간을 못 드리고 3분 이내로 각 그 분야 또는 소속 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서는 아무래도 이쪽 그 제일 먼저 우리 그 김평일 기획실장님부터 앉은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오늘 순서상 편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평일입니다. 방금 김지현 교수님께서 농축수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 지원센터입니다. 예. 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청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주제 발표하시면서 다음에 2021년 이제 계획 예탁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지금 사업 범위를 TRL 4단계부터 이제 8단계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이 아마 기존에 소재 산업을 많이 연구 분야를 이제 수용했었는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TR 4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렇게 꾸리는 게 참 이렇게 잘 기획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주제가 이제 농생명 소재 현재와 미래 가치인데 그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많은 이제 어떤 연구비가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용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기획하시는 것도 조금 더 이제 상용화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4단계부터 이제 8단계까지 기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이미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정말 성공하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는 어떤 다수의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특정 분야에 어떤 사업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총괄 기관 같은 어떤 예를 들면 농생명 분야의 축산이나 농업이면은 그쪽이 전문화되고 특화된 기관이 총괄 기관으로 어떤 전담하면서 거기에 맞게 상황 의견이 어떤 좀 집약적으로 잘 이게 구성됐을 때 사업이 좀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저희 센터를 좀 PR을 드리면요. 저희 센터가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의 어떤 특화되고 전문화된 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농생명 쪽의 어떤 친환경 기능성 소재 쪽으로 어떤 기획을 했을 때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평일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투자 대비 이제 상용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우리 농생명 소재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특히 사업단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알 같은 센터 홍보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 연구소장 정용환입니다. 저는 그 네 분의 강사분 그리고 여기 자료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농생물 소재에 대한 어떤 그 가실발굴이라든가 안행기에 대한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이 농생명장을 직접 다루는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가의 어떤 지원 방향, 지원 체계에 대한 좀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차 산물이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다가 이제는 이렇게 유용하고 특수한 성분을 바탕으로 농생명 이제 자원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이 먹거리 자원, 농생명 자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가지고 시장도 확대되고 농생명 소재 산업이 바이오 산업 성장으로 이끌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를테면 올해만도 지금 2019년 6월 현재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증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40%가 농생물 자원이거든요. 여기에 개발자도 오셨는데요. 이를테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깻잎 추출물이라든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인삼 추출물도 올해도 지금 현재 6월까지 한 10개 정도가 개별 인증이 됐는데 이만큼 농생명 자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런 농생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해야 될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현실은 좀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최신 농법을 활용해서 어떤 계획 생산을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려운 분야가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 인력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인건비 증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농작물 생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한 경쟁의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원무 생산 단가를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산 단가를 다른 어떤 공정 과정에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원물을 더 싸게 구입하는 쪽으로도 많은 기업분들이 눈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량 생산을 담당을 해야 될 농가 또는 생산한 단체 입장에서 그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지영 사무관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어떤 R&D가 됐던 정책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미 각 지자체에 보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농림부의 기능을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전국에는 지자체 연구소라고 18개가 있거든요. 정말 농생물 소재를 다룬다. 이름도 그래요. 이를테면 전주에 가면 농생물 소재 연구원이 있고요. 금산에 국제인삼연구소라든가 장어에 가면 버섯산업연구원 등등등 하동의 녹차연구소, 남해 마늘연구소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정말 연구개발부터 기업지원까지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혁신기관들 지자체 연구소가 2004년부터 18개가 구축이 돼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R&D라든가 사업지원 정책 방향을 좀 결정을 할 때는 지금 각 지자체에 있는 그런 지자체 연구소들과 좀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지자체 연구소가 각 그 지역의 정말 농생명 자원을 정말 밑에서부터 위까지 다 관리하고 있고 생산 현황부터 자원 시스템 아마 추출물로 인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R&D 필요한 것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결정할 때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 연구소들하고도 좀 협의해 주셔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참고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 생물종다양성 연구소 지자체 연구소거든요. 최근은 아닙니다. 시간은 지났는데요. 2015년 12월 백수업 파동 때 그나마 어렵게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증 하나 받았는데 그 원료를 가지고 농가에다가 계약체하고 기업에 기술 이전한 상태에서 연간 한 70톤 정도의 업물이 제공되면서 농가 수익을 좀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정책 방향 결정할 때 각 지역에 있는 그런 혁신기관 내지는 지자체 연구소들과 협의해서 세부적인 지원 방침을 결정해 주시면 더 좋은 정책 방향이 설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환 소장님께서 지금 농생명 자원의 가치와 안전성 그리고 또 현안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달라는 부탁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력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30여 년 동안 국내 그 대기업 식품기업에서 쭉 R&D 연구 사업을 통한 산업화 업무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좀 전까지는 이제 한 7년 동안 대학에서 교수를 좀 하다가 특별하게 또 최근에 그 벤처 코스닥 상장 기업을 대표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런 업무를 해왔었는데 나름대로 좀 느낀 점이 있어서 민간 기업에서 소비자 접점에서 시장을 글로벌리 이렇게 개척한 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교수를 하면서 이런 그 정부와 단체와 연구개발 과제를 사업단 포함해서 해서 뭔가 좀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좀 해왔고요. 근데 조금 그 각도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근무할 때는 상당히 뭔가 그 처음부터 철저하게 어떤 산업 경쟁력의 목표를 놓고 모든 기획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탑다운, 브레이크다운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간에 걸러지는 것들이 되는 거 위주로 되고 경쟁력 없는 거는 중간에서 과감히 삭제됩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먼저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이런 그 농생명의 기술 기반 사업 이렇게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도 직접 해봤어요. 최근에도 그 관련된 기술 성과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기술 개발이 선행이 되고 뒤에 어떤 시장이나 소비자나 유관한 것,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경쟁 상황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기획 단계에서 고려를 하면 성공률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원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향후 우리가 기획과제를 통해서 오늘의 그 주제에 맞게 농생명 산업의 미래가치 증진이라는 큰 주제에 맞게 갈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플랫폼 단계에서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 밑에 따라붙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필요 인프라들은 자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도출이 되고 그것을 갖추게 되는 그 구조적인 그런 강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분야가 워낙 넓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세미나 저도 청취를 잘 했는데 사람이 먹어서 이렇게 하는 식품이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비식품 계열의 여러 가지 그 바이오 머티리얼 관련되는 다양성을 봤는데, 뭐 그런 그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함에도 성공률이 이렇게 높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특히 또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의약품에 관련된 경우에는 기술과 바이오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를 둘러싼 안전을 담보로 한 그 소비계층의 그런 그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 이런 것들이 혼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 다행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건강기능식품 얘기만 하셨는데 농식품이나 농생명 자원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그 국가적으로 유리한 거는 지금 현재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통틀어서 기능성 표시제도를 새롭게 가져가자라는 부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시행 중에 있는데 최종 고시안을 담으려고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참여자는 멤버가 농식품부, 그 다음에 해수부, 그 다음에 식약처,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그 다음에 산업계의 일반 식품 기업,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기업, 뭐 여러 가지 그런 책임 있는 그 기관들이 모여서 세부 논의 사항을 하고 있는데 완성이 아직 덜 돼가지고 아마 올 연말까지는 그 세부 내용이 완성이 되면 아마 그 과거보다는 좀 더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그 산업적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그런 긍정적인 기류 변화가 있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TF에 참석하는 멤버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는 하여튼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제 생각에는 보다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획, 선도 사업 이런 쪽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이진희 부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농생명 사업의 이제 성공적인 발성을 위해서 기획 단계부터 이제 민간 참여가 활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미래연구원의 김홍범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식량수정원의 2050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기술 쪽의 부분은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측면에서 그 기술 측면에서도 좀 더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많은 주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산업, 그러니까 농생명 산업 쪽하고 자원 쪽, 그 다음에 화장품, 식이약품,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네 번째 발표하셨던 박지영 사무관님께서 발표하셨던 농산물 소재 기술 개발에 관련된 기획에 아마도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항상 작년에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 오기 전까지는 이제 기술성 평가도 했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어떤 것에 조금 더 변화를 주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한 내용들을 좀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정부가 예산 투입하는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과연 원물에서부터 산업화까지 가는 프로세스를 제대로 거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용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원물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생산자부터 산업화까지 가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가가치 재분배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농림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은 잡혀져 있으나 과연 이걸 저희가 산업적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될지 아니면 공공적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화학적인 변화를 위한 제품, 아니면 바이올로지컬리 변화를 내는 제품의 제품 가격의 차별성이 사실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이오 쪽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저희가 강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저희가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경제성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경제적인 타당성이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기업 주도형 이런 말씀을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과연 농업 기반의 기업의 역량이 지금 현재 이 기획된 내용의 산업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가능할 것인가? 아마도 농업 기반의 기업에 대한 영세성에 대해서는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 영세성에 따라서 과연 이런 좋은 주제를 갖고 산업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활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국산 원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국산 원물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원물을 해외에서 수입한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은 별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후청까지의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능성 보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산후청과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관여가 있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천연의약품 부분에서는 저는 좀 굉장히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과연 농림부에서 진행해야 될 범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예비타당론조사에 들어가서 분야별로 잡히고 나면 부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테고요. 그다음에 천연의약품이라고 정의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천연의약품이 과연 그 농림부에서만 나오는 것인가, 과학기술부에서 수많은 신규 유효물질들, 천연물 유래한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분석이나 유효물질에 대한 검토가 없이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건지, 아니면 그것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안 담겼을 거라고 제가 예측이 되거든요. 이거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부에서는 한의학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의학에서 주요 파트가 천연물 의학이에요. 과연 그 한의학에서 주도하고 있는 천연물 의학과 농림부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천연물 의학과의 어떤 상충관계나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과제를 4개를 제시를 하셨는데 분야 확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상무님께 좀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분야 확정을 단순하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뭐 브레인스토밍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예타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략과제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4개의 전략과제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각각이 이 전략과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 분석과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 전략과제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범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기획과 관련해서 예타, 어차피 지금 오늘 모임의 중요한 이슈가 지금 예타 관련된 준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한쪽에서 또 뼈아프고 한쪽에서 가치가 높은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그 예타와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걸 드리면, 그 미국 동부에 보면 이제 제약 클러스터라고 있죠. 그러면 거의 보스턴 중심으로 우수한 그 연구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출되는 연구 인력, 그리고 그 자본도 거기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창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그 기업서부터 큰 기업이 다 이제 거기서 둥지를 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 농생명 소재를 가지고 정부에서 투자를 할 때 그런 식의 어떤 묶음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이제 민간이 좀 그 투자를 같이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정부에서 투자한 거 갖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을 다 만드는 건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러면 정부에서 투자하는 그 전체 과정에서 그 지금 아까 티아들로 이제 구분을 지었지만 그거를 그 거기까지 투자를 했을 때 정말 그 민간에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제품이 돼서 정말 뭐 성공으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그 사업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이 좀 되어서 투자, 정부 R&D 그 연구비가 투자될 수 있었으면 하는, 좀 두리뭉실하게 하지만 좀 하여튼 그런 식의 고려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판철호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차재영 대표님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산업 쪽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연구 개발을 하고 나서 사실은
대부분 돈을 버는 거는 기업들입니다. 기업이 그 대부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것을 사실 사회적 순환을 일으켜서 농가한테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요. 또 연구 개발을 하더라도 고부가 가치의 어떻게 기술적 생산이 쉬운 것들에 집중이 돼서 대부분 작물이 진행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는 많이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연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다 해놓고 나중에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한지에 같은 경우에도 같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특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농가를 지원해주는 정책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 정책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이제 버려지는 농산물, 저품질 농산물에 대한 그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품질 농산물을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각 센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기존의 센터가 좀 더 투자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하되 수익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정책적인 사업보다는 수익적 사업을 이용을 해서 다시 농가들한테 그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꼭 정부 기관이라서 돈 수익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꼭 만들어 가지고 다시 농가한테 지원 사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농가의 30%의 버려진 농산물에 대한 원가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토론에서 나온 내용은 제 발표 내용하고 이렇게 관련이 많지 않아서 저는 그 발표 내용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중국은 지금 2010년도 초에 4월 달에 그 조례 초안을 만들었는데 아직 그 법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핵심적으로 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그 자원을 통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중국 정부에다가 그 이익 공유 기금을 0.5에서 10%를 이제 올라가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 조항에 대해서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인 반발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이 공유의 주체는 그 개인 개별 당사자들끼리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국같이 이제 그 기금으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별도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어떤 그 입법 상황과 조치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그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주영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소감이나 뭐 당부하고 주시고 싶은 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되게 또 예타 쪽 부분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또 약간 뼈아프지만 또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그 기획위원분들도 꽤 와 계시는데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천연의약품 같은 분야를 이제 농림부가 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우리 부, 중기부, 산업부, 복지부, 과기부 굉장히 많은 부에서 많이 연구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좀 중국성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농업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이게 실질적으로 국내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과제 요건에 넣어가지고 조금 강조를 하고 이제 특화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연구 과제들과 이제 조금 더 차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분야별 이제 자문위원분들의 저희가 자문도 받고 또 그 이외에 이제 정량적인 특허라든지 그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로어에서 그 청중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농산물 6차 산업 인증 기업이고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회사 이름은 한국지네틱팜이라는 회사고 지금 한 20년 동안 제조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아이템은 그 옛날부터 따서 버리는 인삼열매로 해가지고 아이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개별 인증형 원료로 지금 10년째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삼 열매가 전 세계적으로 쓰는 원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식약청에 간 보호제로 해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물 실험과 사람 실험을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고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그 논문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임상을 더 많은 인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고안 자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임상이라는 것이 그 어떤 환자의 대상이 아니고 그 정상적인 사람의 대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임상을 하면 지금 10년째 인삼열매 전국에 있는 인삼열매를 지금 수매를 다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중소업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개별 인증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그 논문에 대한 발자취를 찾느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임상을 해라 하면은 그 기간이 또 10년간이 또 흐른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왜 기준을 정상적인 사람을 임상을 해라 하는지 너무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점은 또 뭐냐 하면은 자 전국에 있는 그 따서 버리는 인삼 열매였었는데 이게 농산물의 수매에 대한 부분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해가지고 우리는 정부에 대한 지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개인의 중소업체가 그 많은 물량을 다 따서 버리는 거,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거, 일반 상품으로는 실질적으로 원료가 소량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개별 인증형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에 대한 고부가가치와 물론 기업도 많은 이익의 혜택이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수출에 대해서 베트남, 중국, 미국 쪽에 위생허가를 다 낸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허가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까 기업은 더 힘든 거예요.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 정부 담당자는 아니지만 사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그 식약처 소관 사항이라서 사실 우리 농식부 같은 경우는 진흥부처이기 때문에 규제부처는 기본적으로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질문 또 요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R&D 사업을 하고 이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한쪽에서 또 고민을 꼭 해야 되는 게 규제에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실제로 사업도 성공하고 또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이 토론자들이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상당히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연구 사업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이 자리가 식약처에 관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서
저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또 식약청하고 또 많이 또 일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견을 하나 드리는데 앞에 거 질문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는 제가 잘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개별 인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그 백소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수년 전에. 그래서 그 사건의 여파가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녹록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식약처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죠. 근데 저희는 그냥 정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이 기능성 초시식품의 제도 논의와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험자가 구체적으로 정상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식품위생법하고 약사법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사유고요, 원래.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하다 보면은 그렇게 임상실험에서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서 아마 최근에는 그게 수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 외에도 원래는 반건강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반건강인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어느 거는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피험자 중에 환자를 좀 더 추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기류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의 그 해당 부서하고 직접 상담을 하시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여건을 고려해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저희가 스마트팜 올해도 이제 스마트 코리아가 그쪽에서 준비 과정에 500명을 이때 2025년까지 선발한다고 해요. 근데 500명 다 똑같은 제품을 생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과잉 생산인데 더 과잉 생산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차재영 대표님 같이 마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생산 원재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개발해서 이거를 스마트팜은 밀실에서 규격화되게 표준화되게 매일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약품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의약품이나 그런 걸 만들 때도 훨씬 더 응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아웃소싱을 해서 같이 개발 유통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방침은 혹시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혹시 사무관님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스마트팜 관련해서 예, 저가 이제 스마트팜 담당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과에 있기 전에 잠깐 이제 스마트팜 TF에 있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스마트팜이 이런 기능성 원료를 생산하는 데 굉장히 이제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부에서 하고 있는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에 이제 실증단지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이런 그 기능성 원료 같은 거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이 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그 실제 지자체별로 약간 좀 특화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전북 쪽이 좀 그런 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특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책 담당자는 아니어서 뭐 정확한 부분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그런 쪽에 그 생산 기업들에서도 예를 들어 제품 생산하는 기업들에서도 스마트팜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렇게 기업들과 연결해서 스마트팜이 이런 생물 소재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코리아 공동대표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은행나무 낙엽을 수집해서 그
유기농자재,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자재 같은 기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이 은행나무 가로수가 한 100만 주 있습니다. 서울에만 한 12만 주가 있고요. 또 은행나무 이 낙엽이 해마다 한 수만 톤씩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간단한 공정을 써서 에너지 투입을 하지 않고 또 원료 물질도 아주 천연 물질만 써서 이제 같은 기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워낙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아까 이제 그 농산 논물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이 사실은 저희가 먹는 이런 채소 같은 것이 뭐 농자재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기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이고 또 식량이 이제 무기화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좋은 유기농자재를 개발해야 되는데 은행나무 낙엽을 이용을 잘 하면 아까 셀룰로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 은행잎에는 리그닌 성분이 아주 풍부히 있습니다. 그 농업부산물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셀룰로즈고 그 다음으로 발생하는 것이 이제 리그닌인데 이 리그닌은 이 방향조 화학물이 아주 이렇게 폴리머라이즈 된다고 할까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앞으로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은행나무 낙엽에 들어있는 리그닌을 좀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 그 농생명 소재 사업의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친환경 또는 유기농 컨셉하고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모임을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생명과학부 교수님인데 병원을 가셨답니다. 근데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로 보이는 그분이 인사를 하시더랍니다.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교수가 누군가 이렇게 했더니 제가 제자예요. 그러답니다. 그러니까 입학하고 졸업한 곳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대로 간 거죠. 의전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이제 특정 분야에 진출, 진로를 바꾸는 게 이제 오래된 내용인데 이 농생명 분야도 특히 그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재가 농생명 소재 개발인데요. 또 아까 사무관님께서 21년부터 27년까지 3천억 원의 그 이제 국가 자금이 이제 투자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식품 영양 학부에서 천연물 화학을 해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생명 분야는 어떻게 보면 진짜 고부가 가치의 그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G7 프로젝트나 뭐 바이오그린이나 하다못해 한약재 과학화 사업이나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기초 원천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또한 그 연구비를 제공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우수 인력이 확보된 그러한 사업단에 이제 연구비를 이제 맡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고 또 연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농생명 식품 분야 전공자일지라도 내 연구팀은 의학, 그 다음에 약학 또는 화학
이런 분야 전문가 그다음에 프로덕트가 이미 확보된 연구단을 꾸미고 싶은 희망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연구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농생명식품 분야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생명식품 분야 전공자들에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공자들은 학부에서부터 대학원, 연구원까지 저는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연구 실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응용도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학생들이 학부 때, 그다음에 석사 때, 박사 때, 연구원 때, 그래서 지금의 연구 책임자와 같은 단장과 같은 그러한 경험과 실력이 쌓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디고 힘들고 좀 이제 프로덕트가 좀 안 나와서 속상할 때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것은 거의 예측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히 이제 식의약 분야나 뭐 천연물 신약 개발 그런 부처 간의 복지부나 그다음에 과기부와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학생들이 배웠던 실력, 그 경험은 어디 안 갑니다. 그 농생명식품 분야 졸업생으로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분야들, 그 경험이 진짜 실력이 돼서 농생명 분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특히 글로벌 수준의 농생명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그 다음에 타 전공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농생명식품 분야의 전공 학생들이 이 일을 10년 후에는 독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요번에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산점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국가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기초분야나 원천기술 분야에 경쟁력 있는 농생명 식품 분야 전공자들이 국가 곳곳에 있음으로써 어느 지역에 가도 이 학생들이 농생명 분야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김지영 감사합니다. 예, 정학석 교수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도 과학자자 교육자로서 사실 농생명 분야 외로의 그 인력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오늘 이런 사업 기획이 사실 그런 분들의 그 기회 제공 또는 나중에 또 일자리 창출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그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된 관계로 혹시 사동민 교수님이나 조은경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부탁드리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그 농생명 기능성 소재나 이런 연구는 수십 년 지금 기본적으로 해왔던 연구라 안 다뤄본 원료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연구는 스타트도 같고 끝난 지점도 같아요. 원료에서 시작해서 기능성 물질 뭐가 있는지 기능 보고 이런 게 있다는 것까지만 2, 3년 연구기간에 연구된 거로 지금 수십 년째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똑같은 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못 나가서 산업화까지 가는 것이 지금 막혀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그 앞단계가 아닌 거기서 우수한 걸 가지고 뒤에 산업화를 구성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추릴 때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각의 원료들이 어디까지 연구돼 있고 특성이 뭐고 이런 기반은 앞에 연구자들이 열심히 한 거를 일단 다 서베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농생명 소재 산업의 메인 제일 기초적인 거는 그거의 정리고 거기에서 좋은 소재들을 찾아서 산업화로 가야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전략과제 예탁 준비하시면서 도출하면서 그런 아마 분석도 조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서 교수님 혹시
안 하셔도 되는데요. 와가지고서 그냥 커피 한 마시고 가서 어쩌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원물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충북에서 화장품 특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방 재료나 화장품 재료로서 많이 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화장품에서 필요한 작물, 식물의 부위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충북도에서 대단위로 투자를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말이 잘 안 먹히는 거고요. 아마 딴 것도 마찬가지고 원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이 주 원료라고 하면 말이 다른 건데 이것이 조금 어떠한 특이한 성분이 있다고 선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은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으면 좋겠고요. 과제가 오늘 제목이 농생명 소재 현재와 미래 가치인데요. 아마 비슷한 얘기를 수십 년 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을 하는 저로서도 미생물을 한다 그러면 과제를 보게 되면 분리해가지고 동정해서 가치를 봐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산업화하겠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좋은 대자를 가지고 있고 또 조금만 더 해주면 아마 짬밥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으로 해서 또 사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많으니까 농기평이나 농림부에서 그 기존의 데이터를 한 번 더 서베이를 해보시면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번 더 나가려고 하시는 게 좀 시간도 세이브되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사부관님 말씀하셨을 때 이제 기업체 주도를 하겠다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게 큰 기업에서는 벌써 판단 다 돼 있습니다. 교수가 연구원이 가져가서 이거 해봅시다, 경제성 분석했습니다, 타당성 분석했습니다. 상당히 창피합니다. 웬만큼 해가지고서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미생물 요약이나 미생물 비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은 창피한 얘기지만은 독립적으로 R&D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미비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평일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센터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연구 기반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고 어떠한 그 컨소시엄 같은 거, 연구팀의 컨소시엄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좀 뭉쳐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줄줄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연구가 돼야만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지 현재와 같이 하던 것도 하고 포장 바꿔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죄송스러운 게 제가 한 20년 연구하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가능성 있는 걸 추리는 것도 우리의 몫일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좀 정리하고 나가는 게 한번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은경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기존의 R&D를 통해서 그리고 좀 많이 갖고 있는 자원들의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산업 현장의 현실도 좀 반영한 계획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같이 당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귀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또 많은 저희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농식품부의 윤동진 국장님께서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격려사 말씀 듣고 그리고 이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면서 유튜브를 좀 봤고요. 봤고 또 오늘 토론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소재라는 건 출발이죠. 출발이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들이 이제 경제성 문제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기술 문제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좀 맥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적인 요소일 수 있지만 또 챌린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제네바 농무관으로 일하면서도 보면 아쉽게도 인삼으로 제일 많이 돈 버는 친구들이 스위스 애들이잖아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의학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근데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얘들은 그 테스트 마켓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농업이라는 게 이렇게 의학하고 연결되는 그 고리들이 있는 거죠. 많이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이라는 게 7, 80년대 먹고 사는 데 바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장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외국 농산물하고 싸우고 뭐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우리가 먹는 거의 60% 이상을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죠.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이 먹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농업을 지탱하거나 발전시키는 게 애로가 있고, 그래서 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 뭐 선생님들이 그 얘기 해주셨지만 저도 늘 느끼는 게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좀 희망을 걸어보자.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보자.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을 과거 방식대로 하지 말고 조금은 좀 달리 해보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진짜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만들어왔던 기반들, 거기에 펼쳐져 있는 연구소들을 어떻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저는 이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이런 세미나가 좋은 점이 내가 가진 생각이 나 혼자로 하는 짱구 같은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그 예타 사업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는 거죠. 문제는 계속되고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조금 더 낫게 만들어줄 거냐 하는 것들이 정책하는 사람들 고민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력이 높죠. 특히 대한민국은 제가 늘 일하면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왜 이렇게 경쟁을 정부 내에서 심하게 하는지.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물론 저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뭐 인삼 열매 얘기하셨길래 제가 참 가슴 절절히 공감을 했습니다. 앞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들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걸 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농림부가 갖고 있는 희망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를 살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미래를 살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살고 있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요새 유럽을 보면서 느끼는 게 거기에 최대 이슈는 요새 기후변화입니다. 정치 이슈의 아주 핵심이죠. 이번에 EU에서 그 EU 국회의원들 선거를 했는데 EU 파르라멘트 구성하는 선거를 했는데 69명이 그린 파티에서 당선이 됐죠.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어젠가요? 새우깡에서 이제 국산 새우 안 쓴다.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등장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우리 누가 발표해 주셨죠? 우리 차재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여건들이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다만 그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는 없고요. 몇 군데 앞서고 준비된 데는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길을 같이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기후변화나 또 이제 친환경 이런 곳에 아까 방점을 둔 기획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고, 특히 또 지금 현재 한중일 외교 분쟁에 따른 사실 수출입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국산화 이슈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한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또 남아서 포럼까지 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